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구입 시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함. 그럼 뭐 생산부서에 사용할 비품 구입한 거고,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 구입한 거고, 그리고 영업부서 업무용 승용차 경차 구입한 거고. 그럼 전부 다 그냥 고정자산들이니까 전부 다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번에 뭐 불공제도 없으니까 사람들 실수도 없겠어요. 불공제에서 다 집어넣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부가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 쪽에 있는 쪽에 고정 매입에 다 있는 거 다 쓰는 거라 그랬죠. 자, 얘는 보너스 문제네요.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로 가서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먼저 2월 15일 날 대한전자한테 구입한 거 비품은 4번 기타 200만 원. 2월 28일 날 상신기계한테 기계장치 구입한 거 3천만 원. 3월 30일 날 대한모터스에 차량 운반구 산 거 1,500만 원. 그냥 이렇게만 쓰고 저장하고 닫으면 끝나는 거죠. 단순하게 인용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다음 자료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럼 1기 확정신고서를 먼저 열고 4월부터 6월. 자, 그럼 첫 번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금액은 공급가액 2억 5천, 세액 2,500.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니까 우리는 과세의 세금계산서. 그럼 1번 칸에 2억 5천만 원에 2,500만 원. 특히 1번 칸에 쓰면 되겠죠. 자, 다음 위 1번 외에 카드 매출 660만 원, 현금 영수증 매출 330만 원, 정규 영수증 매출 110만 원이 발생하였다.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그럼 900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과세니까 600, 300 하면 공급가액으로 하면 900만 원의 별도고, 정규 영수증 외 매출은 우리 기타 칸에 10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신용카드 과세 매출에 900만 원, 정규 영수증 외에 1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선적된 베트남 수출액은 3만 달러고 선적일 환율이 1,750원이다. 이런 건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수출신고일 거는 항상 등장하는데 제가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16 수출로 처리할 직수출이니까 영세율의 기타에다가 여기 6번 칸에 금액 보면 지금 3만 달러에 곱하기 1,750원 하면 기타 칸에 5,250만 원이 들어가야 되네요.
다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1억 4,500, 세액 1,450만 원이다. 일반 매입분. 그러면 10번 칸에 1억 4,500, 1,450만 원이다. 그리고 위 4번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3천만 원, 세액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뭐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상관없고 얘 공제 받으면 안 되니까 접대 관련이니까 16번 클릭해서 50번에 3천만 원에 300만 원에서 공제 안 받겠다고 빼버리는 거죠. 1450 중에 300만 원 빼버리고 1150만 원 공제 받겠다는 거고. 자, 다음 6번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 승용차 매입세 공제 대상이래요. 공급가액 350만원, 세액 350만원이 있다. 그럼 매입세 공제되는 경차 산 거면 14번에 자동차니까 고정자산이죠. 고정자산에 350만원에 35만원이다. 자, 다음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가 2020년 1기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가 누락되어 있다. 자, 그럼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되었다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고 그냥 예정신고 때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신고가 누락된 거죠. 그럼 예정 누락분에서 발급된 거니까 매출에 세금 계산서에 300만 원에 30만 원 얘가 누락됐다는 거죠. 여기 다음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7일이고 2020년 1기 확정신고는 7월 2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오케이. 제가 왜 오케이 했을까? 납부 불성실 할 때 날짜 이거 당초 신고 기간은 이거 25일이 토요일이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은 20일 날 신고 납부하니까 지금 신고 납부하는 기간만큼만 이자 계산하겠죠. 이 날짜 쓸 거란 이야기고. 자, 그럼 지금 이제 누락한 납부세액은 30만 원 이거밖에 없죠. 그럼 이 30만 원 가지고 가산세에 가서 71번 오랜만에 봤죠? 여기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제가 계산할 때에 이렇게 했었죠. 딱 두 자리로 써서 30만 원의 가산세는 10%고 예정신고 때 거 확정신고 때 누락하면 우리는 75% 감면이니까 25% 하면은 7,500원이 되고 그죠? 7,500원. 다음 납부지연에서 30만 원을 쓰면 당초 납부기한 나오는데 납부기한이 2020년 4월 27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2020년 7월 20일 날 오늘 신고를 하니까 84일로 나오네요. 그래서 6,300원이다라고 계산을 해줄 거고 지금 이 날짜를 지금 문제에서 제가 보고 이거 했던 게 여기 쓰는 거 아무 말 없었으면 우리 4월 25일, 7월 25일 썼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당초 신고 날짜하고 줬으니까 그럼 영세율 있는지 항상 여기는 결코 우연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영세율 거래가 누락된 건 없었죠. 그럼 우리 얘가
답이네요. 저장. 다음 이제 계산 문제로 갈게요. 자, 결산은 항상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해놓고 1번 2020년 9월 1일 1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2만 달러를 차입하였다. 차입 당시 환율은 달러당 1280원이었고 2020년 12월 31일 현재 환율이 1270원. 그럼 10원이 내렸죠? 그럼 2만 달러면 20만 원이 내렸다는 거 알겠나요? 근데 이게 힘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장부에는 지금 2만 달러의 환율이 1280원으로 되어 있고 기말은 지금 2만 달러인데 환율이 1270원이고 그럼 2만 달러에 1280원 한 거는 얘는 2560만 원인데 얘는 2만 달러에 1270원을 하면 254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40만 원이 내렸다는 걸 알겠고 40만 원 감소한 거 그리고 계정 과목은 1년 이내 상환할 조건으로 차입했다. 단기 차입금. 이거 분석하면 이제 단기 차입금 40만 원 내려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럼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걸 줄이기 위해 차변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거래처가 안 적혀 있네요. 그럼 거래처는 생략하고 금액은 20만 죄송해요. 산수 잘못했네.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이고 얘 둘이 차이가 2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자 그럼 빚이 내렸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2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죠. 자 다음 2번 3월 1일 1년치 임대료 12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고 전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이다. 단 월할 계산으로 할 것. 자, 그럼 영업외 수익 처리했다는 건 임대료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임대료를 줄여줄 거고. 그럼 내년에 해당하는 게 2년 두 달치네요. 2개월치. 그럼 월할 계산하면 1년분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얘는 200만 원만큼 취소할 거고. 그럼 이건 내년 임대료라서 미리 받은 수익이다. 선수 수익 200만 원이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다음 3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에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하시오.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시오. 자,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있고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400만 원 있고 9월 30일자 일반 전표 조회할 것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있다. 일단 얘들은 틀이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 미수금, 전자신고세액 공제, 자비. 이게 기본 틀이겠네. 신고 이때 미환급했던 건 차변에 미수금 있던 거 얘 정리하고 다시 잡을 거니까. 그럼 시킨 대로 일단 9월 30일자로 가보면 차변에 미수금으로 400만 원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얘는 지금 뭐 거래처 써뒀으니까 따라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이거 가지고 세금 가지고는 세무서 쓰는 건 채점 기준은 아니에요. 자, 그럼 대변에 미수금이라 쓰면 되는데, 자,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 2천만 원이고 부가세 대급금이 1,400만 원이고 미수금이 방금 400이고 그래도 200만 원 더 내야 되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 원 빼고 그러면 우리 나머지 199만 원은 얘는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해야겠네요. 자, 다음 4번. 자,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4,500만 원은 21년 1월 31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거래처도 입력할 것. 이런 말 없어도 안 하면 틀렸다고 할 거면서. 자, 그럼 차변에 자, 얘는 내년 1월 31일 날 만기가 도래하니까 차변에 장기 차입금을 지워주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대한은행이다 4,5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자동계산 갈 게 없었는데 이거 가지고 자동계산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얘는 법인세가 4,500, 중간연합세액과 이자소득 원진수합계가 3,600만 원이 선납세금 되어 있다. 그럼 차변에 법인세 비용 5,400만 원, 대변에 선납세금 3,6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1,800만 원은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그냥 분개하면 되겠죠. 이렇게 분개도 되고 계산자료 입력 가서 얘 둘이 써도 되고 계산자료 입력에서 산납세금에 이 금액 쓰고 추가기상액에 이 금액 써서 전표 추가해도 되고 그건 자유죠. 자, 그럼 먼저 이 분개도 보시는 분들은 보고 저는 컴퓨터에는 얘는 자동 계산으로 할게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만 먼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자, 사변에 단기 차입금 20만 원, 외화 환산 이익 20만 원. 차변에 임대료 200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200만 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천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400, 대변에 미수금 400만 원, 대변에 자비익 만원,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이다. 다음 장기 차입금 대한은행,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대한은행. 먼저
뭐 4번까지만 수능 계산하면 여기까지 하고, 입력하신 분은 이거 뭐 수능 계산 하신 분은 할 필요가 없고, 자동 계산 하실 분들은 계산 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고 화면 제일 아래에 내리면 항상 산납세금의 문제랑 똑같이 들어와 있을 거라 그랬죠. 그럼 3,600만 원을 그대로 옆에 쓰고, 문제에 적혀 있는 전체 법인세 5,400만 원에 빼기 3,600만 원 하면 1,800만 원이죠. 그럼 아래 1,800만 원을 써서 얘를 문제에 있는 5,400만 원으로 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하면 결국엔 지금 이분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둘 중 하나 여러분들 편리하신 거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원천징수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미혼인 영업사원 이민희의 필요한 수당공제 등록, 사회분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추가 자료 및 요청사항은 사회분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이다. 주요 수당 내역은 식대는 당에서 하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직원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내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비과세란 이야기고, 모든 수당은 월정액에 해당한다.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며 급여명세서에 지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불러온 데이터 무시하고 직접 작성하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12만 6천 원. 자, 전부 다 쭉 읽었지만 사실 특이한 점이 없었죠. 전부 다 그냥 우리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자, 그럼 원천징수 가서 급여 자료 입력하고 수당공제에서 지금 사용하는 게 기본급 식대 비과세 그대로 쓰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쓰고 그리고 직책수당 월차수당, 그럼 나머지 두 개를 안 쓰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모든 수당은 정기래요. 그럼 얘도 정기. 그래서 사용하는 건 전부 다 정기가 되어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공제에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확인. 기속은 4월 달이고 지급은 4월 30일 날. 기본급 400,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 직책수당 30, 월차수당 60.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일치하네요. 얘는 합계 안 줘서 일일이 봐야 되네. 자, 이렇게 하면 급여자료 입력은 끝났고, 그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4월분 급여를 4월 달에 지급했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우린 12만 6천 원이 있다. 그래도 21만 440원 납부하게 되네요. 자, 그럼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끝. 자, 다음 2번 볼게요. 다음은 사원 최수종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수종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최수종의 청구계획은 5천만 원이며 최수종의 세부담이 최소화를 가정할 것. 자, 그럼 일단 최수정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고 한부모에 해당한다. 배우자 없고 채한다가 기본문제 대상이라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우리 직계존속 어머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나이 제한 없으니까 우리 뭐 특별한 말 없으면 소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부양가족 별도의 소득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전부 다 기본문제 대상이 되네요. 자, 그럼 먼저 시킨 대로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탭부터 사원 등록의 최수정의 부양가족 명세 탭을 가서 본인은 한부모 공제고 다음 1번 직계존속 윤여선 장애가 있으셔서 장애 1번. 다음 4번 직계비속 최한나 특이사항이 없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사원 등록은 끝났고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로 가서 F2번 눌러서 최수정 씨 부르고 이제 주택 임대차 현황 7천만 원 이하니까 뭐 문제 없죠. 자, 임대인 정보가 있고 1년치 임차료 840만 원 뭐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럼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 먼저 가서 홍현우 74010312345667 자, 유형은 단독주택 계약 면적은 60제곱미터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840만 원을 납부했다. 자, 입력 다 하셨으면 연말정산 입력 메뉴로 가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기타 자료에 아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최수정 본인 명의의 증빙이라고 가정한다. 자, 먼저 최수정 2020년 기속 연말정산 자료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 2천만 원인데 안경 구입비가 포함됐대요.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죠. 의료비는 이중 공제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직불카드는 140만 원인데 전통시장 사용분이 40만 원이면 뭐 직불카드는 100만 원, 전통시장에 40만 원 쓸 거고, 현금 영수증 사용한 건데 중국어 학원비 결제, 중국어 학원 이 교비 공제 안 되죠.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는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되는 거네요. 그럼 신용카드로 가서 먼저 본인 신용카드에 2천만 원, 직불카드에는 100만 원, 전통시장에 40만 원이고 현금 영수증은 120만 원이다. 다음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100만 원 있는데 시선 의료보험금 수령액이 30만 원 있어요. 자, 그럼 이 보험료 공제 되나요? 자, 여기서 현혹되시면 안 돼요. 우리 시선보험금 공제 안 된다고 한 거는 의료비 세액 공제죠. 보험료에서 보험료 탔다고 보험료 세액 공제 안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납입액인 거고, 그죠? 얘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돈 받았으니까 지출액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업 보정용 안경에서 얘 의료비 뭐 시선보험이 있었나 봐요. 그럼 30만 원 빼고 얘가 30만 원만 쓸 거예요. 지금 이것 가지고 적용하는 거는 여기에다 적용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얘는 그럼 보장성 보험이니까 100만 원 되고, 장애인 윤여선의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 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고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00만 원, 200만 원을 보험료에다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의료비에서는 본인 의료비가 실손보험 수령한 게 있기 때문에 30만 원을 빼고 30만 원만. 그럼 뭐 50만 원 넘는 거 아니니까 의료비에서 본인에다가 30만 원만 쓸 거고, 본인 의료비에 자, 다음 교육비에 원격 대학 등록금 납입액, 뭐 본인 교육비 뭐 대학교니까 문제 없고, 중국어 학원비는 아이고 얘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대학 본인 교육비에만 200만 원. 자, 다음 자, 의료비에서 어머니가 질병치료비가 있고 교육비에 노인대학 등록금 납부액이 있는데 직계전속의 교육비는 안 되죠. 직계전속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병치료비인데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셨죠. 그래서 의료비에서 어머니 거 금액 120만 원 장애인에 써주고, 다음 취한납 거 보면 교육비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납입액, 취약전 아동 거, 의료비가 건강진단비 50만 원. 그럼 얘는 건강진단태죠.
그 밖에 공제 대상에. 자, 그럼 먼저 교육비에서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5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의료비에서 그 밖에 공제 대상에 5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확인. 그럼 이제 끝났네요. 자, 우리 이제 이론 문제로 갑시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추정의 변경, 정책의 변경을 보면 추정의 변경은 좀 덜 중요하고 정책의 변경이 더 중요한 거였죠. 그럼 중요한 건 소급해서 하고 추정의 변경은 좀 덜 중요한 건 전진법 앞으로 적용할 거고, 그래서 얘는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진법으로 단기 초부터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네요. 자, 이번에 회계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정책의 변경하고 그 다음 추정의 변경 볼 거고,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 구분 못하면 중요 안 한 거라 했잖아. 그래서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거고,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모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당연히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보다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본연의 목적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 가액과 채권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제가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우리 실제 매입 가격, 액면 가격과 우리 현행가치, 공정가액하고 차이를 취득원가에 포함시켰죠. 손해본 돈들. 그래서 1번은 맞고, 두 번째, 건물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우리 주주한테 공짜로 받으면 회계 처리 안 하나요? 하죠.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자산 수정이익 분개했잖아요. 그거죠. 그런데 안 넣는다라고 해서 틀렸네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 수정이익으로 공정가액으로 처리를 했었어요. 3번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이 개정가움 철거비는 뭐라고 처리가 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되죠. 우리 사용 중이던 거 없으면 장부금액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데 철거비가 있으면 그 돈만큼 더 없애면서 장부에서 없애면서 손해봤다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단기의 비용이죠.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죠. 사용 중인 건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정부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해당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래서 뭐 4번도 사실은 실수로 내가 4번 선택했죠. 그럴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틀렸을 때 만약에 상한 의무가 있다면 차감 인식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죠. 차입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 이재기 신청하면 더럽다 그러면서 2번 4번 맞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 다음 3번 볼게요. 사실 우리 차원계는 쓰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자,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해법, 유효이자율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맞나요? 생뚱맞게 얘가 왜 들어와 있어 여기에. 얘는 우리 채권 가지고 사채 이야기할 때 하는 거지 상각 방법이 아니죠. 모든 상각 방법이 가능하던데 이건 상각 방법이 아니에요.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지.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제가 영업권 내부 창출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거. 3번에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 기간의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럼 과거에 다 비용 처리했으면 끝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4번에 무형자산의 상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이게 상각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1번이 유효이자율법 생뚱맞은애를 써서 틀렸네요. 자, 4번에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자선,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이런 거 우리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자본 이야기하면서 평가나 환산이 있으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이죠.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이네. 자, 다음 5번. 다음 중 사례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2020년 3월 1일 날 $10,000 상당의 제품을 해외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달러당 1,000원. 그럼 대면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군. 분계 문제가 신기하네. 3월 1일 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맞다, 그죠? 다음 3월 31일 날 $10,000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럼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보통 예금은 1,05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1,000만 원. 그럼 차이 나는 50만 원은 계정 과목이 뭐죠? 외환 차익이죠. 그런데 외화 환산자 붙여서 얘 때문에 틀렸다는 걸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한 거네. 그죠? 그래서 얘는 외환 차익이지 외화 환산 이익이 아니죠. 자, 다음 6번. 다음의 그래프는 조업도에 따른 원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짝지어진 것은, 자, 변동 원가에 우리 Y축을 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변동 원가의 총원가 그래프는 비례 그래프고 지금 변동이니까, 그리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거. 그러면 AC. 그래 답은 1번이네요. 그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건 자, 얘 가지고 보면 자, 기초 단기 총 제조 원가고 기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다음 얘도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매출 원가. 그럼 기초 제공품은 50만원, 기말 제공품은 100만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200만원, 기초 제품은 40만원, 기말 제품은 45만원. 그럼 250에
100만 원 빼면은 얘는 150만 원이고, 그럼 얘가 150만 원이면 190만 원인데 45만 원이면 145만 원이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다음 8번. 자,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 수수를 무시하고 보조 부문 원가를 각 제조 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이다. 직접 배분법은 용역 수수 관계를 무시하죠. 다음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보조 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단계 배분법은 순서 정해서 우리는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에도 처음에 단계적으로 배분하고 뒤에 빠지는 거고. 3번의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 영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고. 4번의 사군 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계산이 간단하여 효율적이다. 계산이 간단하고 효율적이라는 거는 상호 배분법의 우리 장점이 아니죠. 얘는 상호 배분법은 제가 어렵다, 느리다, 그리고 고비용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9번. 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 원가표에 집계한다. 얘는 개별원가 계산은 얘들 이렇게 정리하고 제조 간접비로 작업 원가표에 정리할 거고,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식품 가공업 등 업종에 많이 쓰이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동종 제품들 소품종 대량 생산, 우리 라면이나 이런 거 제가 예를 이야기했었죠. 자, 다음 3번. 종합원가 계산은 총 제조 원가를 해당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에 물량 흐름 파악하고, 그리고 완성품 완산량 계산하고, 우리가 전체 단기 총 제조 원가 집계를 시켜서 기초 제공품과 집계해서 완성품 완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의 분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의 종합원가 계산이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한 개당 가격 따졌을 때는 한 개씩 계산하는 개별 원가가 더 정확하겠죠. 보다 더. 그래서 얘는 뒤집어 썼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10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가정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균등하게 발생하는 건 항상 완성도를 따져주는 거죠. 완성도를 환산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얘네들 옆에 완성도까지. 그럼 가공비를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가 보면 평균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고, 선입선출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인데, 얘는 완성량은 500개고 기말량은 200개의 50%면 100개니까 평균법은 600개고, 그럼 선입선출법은 500개에 100개를 더하고 기초는 200개의 30%면 60개고, 그러면 얘는
54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600개, 540개 하면 답이 1번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된다. 자, 우리 대손세액 공제는 우리 개정됐다 그랬죠. 몇 년 이내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10년이었죠. 근데 5년 옛날 과거 거 가지고 개정된 거 모르는지 질문했네요. 그래서 얘가 틀렸죠. 10년이라서. 자, 이번에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고. 3번에 대손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간이 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나요? 맞죠? 간이 과세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해서 파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금 못 받았어요.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런 거 계산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4번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 변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제가 법원이나 이런 증빙 서류들 다 같이 해서 제출할 거라 그랬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랑 같이.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2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1번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 이건 팔아서 돈 갚은 걸로 볼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전부 다 뭔가를 살 건데 빌려놓고서 못 갚은 것처럼 해서 그 물건 가져가는 식으로 하면 부가가치세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번에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것. 이건 우리는 간주공급의 폐업시 잔존 재화가 될 거고. 3번에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개인적인 공급으로 간주공급이 될 거고. 다음 4번에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우리는 담보 목적으로 주는 거는 물건 판 거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과세 거래가 안 되겠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건 과세 거래 이야기했는데 얘는 담보 목적이잖아요. 이런 건 과세 거래가 아니죠. 판 거 자체가 아니죠. 소유권도 안 넘어가고 담보물 받았다고 해서 그걸 상대방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 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 전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나는 주고받았으면 공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그 전송 안 한 애가 문제인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될 게 없죠. 이번에 매입차별 세금계산서학계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내가 환급액이 더 많으면 경정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게 그냥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하고. 3번 예정신고 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학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확정신고 때까지 제출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예정 때 안 받아도. 4번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 이것 때문에 공제가 안 되네. 그죠? 확정신고가 지난 후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아도 매입세 공제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에 지연수치 이야기할 때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연수치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이야기가 없잖아 우리. 공제 안 되니까 가산세 부과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총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이건 좀 지엽적이에요. 다음번에 또 이거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세는 뭐 반복해서 여기만 막 집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고,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는 해지한 날이다. 그날이 공급 시기라서 해지하면 그날 받았으니까 세금 내라 이런 계산하는 거예요. 수입 시기 기준으로 해서 언제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약정일 이후 실제 이자 지급일이 원칙이다. 약정일의 원칙이지. 얘는 틀렸네요. 그래서 실제가 아니고 약정 이자 지급일이 적혀있는 약정주의를 따를 거니까 얘는 틀렸고, 다음 3번에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무기명 채권은 실제 지급받은 날, 기명 채권은 이자 할인액의 약정에 의한 지급일. 기명 무기명은 우리 여러분들이 돈을 정확하게 그냥 누군가한테 빌려서 내가 받도록 된 거냐, 아니면 채권 같은 걸로 이자 받는 거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4번에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있는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할 때는 그 상환일.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단 거주자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소득, 퇴직 소득, 근로소득.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할 수 있죠. 일시적 강연하면 교육훈련을 하면서 원천징수 하잖아. 퇴직금 주면서 원천징수 하죠. 월급 주면서 원천징수 하죠. 양도소득은 자기가 사와서 자기가 팔면서 양도 차익 남기는 거니까 원천징수 할 수 있는 지급자가 없죠. 그게 원천징수가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와 같이 세무 2급